저 진짜 안 훔쳤어요. 그럼 이건 뭐죠? 새벽에 들고 있던 고급 바이올린 케이스. 그냥 분실물인 줄 알고 주운 거예요. 어둡고 텅 빈 지하철역, 청년의 손엔 고급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순식간에 재단 비자금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죠. 잠깐만요. 얼굴이 이사장이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25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눈. 이 청년이 진정 이사장의 아들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29살이고요. 대구 지하철 역사에서 야간 청소와 안전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죠. 마지막 막차가 지나간 지하철역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형광등만이 웅웅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이번 출구 쪽 승강장은 특히나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겨울바람이 환풍구를 통해 들어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추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했어요. 사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흘째 컵라면으로만 버티고 있거든요. 월급날까지 아직 열흘이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죠. 어제 또 빚 독촉 문자가 왔어요. 박준호님, 연체료 포함 상환금 450만원 즉시 입금 바랍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떠안게 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동생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제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원래는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했어요. 체력도 좋고 사람 살리는 일에 보람도 느꼈죠.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느라 공채 준비도 포기해야 했고요.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는데.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번 쓰레기통 옆 벤치 아래쪽에서 뭔가 검은색 물건이 눈에 띄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고급스러운 바이올린 케이스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표면에 금속 장식까지 달려 있었죠. 이런 건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놓고 갔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CCTV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잠금 장치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는 현금이었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이 여러 뭉치로 묶여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꺼운 봉투였어요. 한명문화재단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죠. 안에는 계약서 같은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옛날식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어요. 라벨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 돈이면 빚 정리하고 지은이 등록금도 낼 수 있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간절했거든요. 매일 밤 독촉 전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지은이한테는 형이 다 해결할 거야 하고 말해놨는데 사실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 소방공무원 준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관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남의 목숨과 남의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소방관의 기본이다. 아직도 귀에 쟁쟁했어요. 비록 소방공무원은 못 됐지만 그 가르침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에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케이스를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역사 내 파출소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어요. 지금 이 케이스를 들고 집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CCTV에는 제가 죽는 모습만 찍혔을 거고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파출소 앞에 도착했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경찰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순찰을 나간 것 같았어요. 여기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중년 경찰관이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지하철역에서 분실물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인데요.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경찰관이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신고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준호입니다. 여기서 야간 근무하고 있어요. 연락처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 수 있게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경찰관은 간단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돈만 있었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까지는 더 버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그 케이스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그 카세트 테이프요. 요즘 시대에 왜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한명문화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그냥 평범한 분실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새벽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차가웠어요.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경찰관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현금 뭉치를 꺼내면서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5만원권을 한 장씩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1000만원은 넘어 보이는데. 그 다음엔 한명문화재단 로고가 찍힌 봉투를 확인했어요. 안에서 계약서와 각종 문서들이 나왔죠. 경찰관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주웠다고? 지하철 3번 출구 쓰레기통 옆 벤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경찰관이 제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계약직이구나.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180만 원 정도요. 180? 이 돈이면 내 월급 몇 년치인데 정말 그냥 주었다고? 경찰관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냥 주운 거 맞습니다. 정말로요. 야, 솔직히 말해. 훔쳤다가 겁나서 가져온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의로 신고했는데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 CCTV 같은 거? CCTV는 역사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파출소 앞에 급정거했어요. 차에서 중년 여성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품격 있는 외모였지만 눈빛엔 급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성이 파출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불이 켜진 듯 했어요. 제 물건을 누군가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찰관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 한명문화재단 분이시죠? 한지연 이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케이스는 어디 있나요? 지연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급박했어요. 경찰관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주워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지연 이사장이 케이스로 달려갔어요. 현금이나 문서엔 눈길도 주지 않고 케이스 안쪽 작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있다.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들더니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러고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경찰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사장님, 혹시 빠진 돈은 없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때 지연 이사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움켜쥔 채로요. 순간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입을 벌린 채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신고하신 거예요? 네, 박준호라고 하는데 지하철 청소원입니다. 지연 이사장이 다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부터 턱선까지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몇 살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29입니다. 29.
이사장이 중얼거리더니 벽에 기대섰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돈은 괜찮으신 거죠? 이 청년이 중간에 빼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저 정말 안 훔쳤습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연 이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찰관을 봤어요. 괜찮습니다. 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확인은 해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이사장이 케이스 안에 현금을 대충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직하게 신고해 주신 거예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사장이 명확하게 말했으니까요. 그럼 조서 작성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연 이사장이 케이스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호입니다. 박준호. 제 이름을 되뇌이더니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부모님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박상훈, 어머니는 김순애라고 하세요. 지연 이사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네,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순간 지연 이사장이 벽에 털썩 기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설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슨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지연 이사장이 케이스를 꼭 안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려주셔서.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사장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제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경찰관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이사장이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파출소를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더니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승용차가 사라진 후에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네. 저 이사장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 이사장이 제게 묻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나이를 묻고 가족 이름을 묻고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묻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을까요? 뭔가 단순한 분실물 신고가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이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한지연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럴 필요 없으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연 이사장은 처음엔 호텔 뷔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곳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동성로 쪽 국밥집으로 갈게요. 약속 장소는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지연 이사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낡은 국밥집 의자에 앉은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니 이사장이 계속 제 얼굴을 지켜봤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뭘 드실래요? 돼지국밥 하나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서도 이사장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정말 고마워서요.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이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먹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요. 왜요?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거든요. 지연 이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안쓰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을 먹다가 셔츠가 더워져서 단추를 하나 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사장이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 왼쪽 가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 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생긴 거예요. 초승달 모양이네요. 네, 붉게 뒤집힌 모양으로 남았어요. 지연 이사장이 갑자기 국밥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철컹 소리와 함께 국물이 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사장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혹시 일자리 구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금 지하철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일 말이에요. 좀 더 안정적인 일로요. 어떤 일인데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있어요. 수성구 언덕 위에 있는 별장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정원 관리 일을 해보시면 어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정원 관리요? 네, 숙식도 제공해 드릴게요. 월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은 정말 열악했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더 많다니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물건을 돌려주셔서 고마워서요. 그리고 뭔가 믿을 만한 분 같아서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실 급했어요. 고시원 월세도 밀렸고 빚 독촉도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동생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사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무슨 큰일을 성사시킨 것처럼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사장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수성구 언덕 위라니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어요.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 큰 집이 나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별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어요. 정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니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밭과 꽃밭,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있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건물 2층 테라스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테라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일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한지연 이사장이 정원으로 나왔어요. 왔군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네요. 다행이에요. 숙소도 보여드릴게요. 별채로 안내해 주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주방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식사는 본체 주방에서 해결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정원 관리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잔디 깎기, 꽃밭 정리, 연못 청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까 2층 테라스에 서 계시던 분은 누구세요? 지연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분은 한도훈 부이사장이에요. 제 시동생이거든요. 시동생이요? 네, 재단 일로 가끔 이곳에 와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사장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정원 곳곳을 둘러보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파악했어요. 생각보다 관리할 곳이 많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2층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본체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도훈 부이사장이 들어왔어요. 새로 온 사람이군.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박준호. 제 이름을 되뇌이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듯이요. 어디서 왔지? 대구시네요. 가족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연 이사장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왜 모두 제 가족에 대해 묻는 걸까요? 부모님하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이름은?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도훈 부이사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확인하거든. 거짓말 같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상훈, 김순애입니다. 부이사장이 그 이름들을 속으로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2층 서재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한도훈 부이사장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저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한도훈 부이사장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연 이사장이 보인 이상한 반응들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깨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재단 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원 관리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마당 한쪽 구석에 있던 죽어가는 은행나무를 살리는 일이 보람찼어요. 이 나무 살릴 수 있을까요? 한지연 이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부분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배수 작업을 시작했어요. 나무 주변 흙을 파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영양제를 줬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고시원 뒷뜰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그때마다 살려보려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지연 이사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뭔가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시네요. 며칠 후 은행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연한 초록색 새싹들이 가지 끝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와, 정말 살아났어요. 이사장이 기뻐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층 테라스에서 한도훈 부이사장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불쾌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훈 부이사장이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뭔가 급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지연 이사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금고가 털렸어요. 금고요? 재단 본관에 있는 개인 금고에서 중요한 문서와 수표가 사라졌어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 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지연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저와 부이사장 그리고 이정원사뿐이에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한도훈 부이사장이 나타났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어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야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경찰관들이 제 숙소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및 옷장 안, 책상 서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별거 없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훈 부이사장이 나섰습니다. 천장도 확인해봐야죠. 요즘 젊은 놈들이 그런 곳에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장요?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와서 천장판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류 뭉치와 수표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저건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현행범이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여기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도훈 부이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저 정말 몰라요. 누군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수갑이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준호,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둑이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이사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한지연 이사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사장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한도훈 부이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짜여진 것이라는 걸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제 숙소 천장에서 나온 것들이었으니까요.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증거가 확실하잖아. 정말 저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맺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단 이사장 정원사 청년에게 소가 수천만 원 도난당해. 제목만 봐도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인터넷 댓글들은 더 심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저런다. 착한 척 하다가 본색 드러내네. 불쌍한 척 연기 잘한다. 정말 억울했어요. 선의로 분실물을 신고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유치장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한도훈 부이사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좋지 않게 봤었죠. 그리고 오늘 천장을 수색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였어요.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왜 저를 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냥 정원 관리나 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왔어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습니다. 저를 누군가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당신 숙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변론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한지연 이사장이 면회를 왔어요. 이사장님, 준호 씨. 이사장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지연 이사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뭐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요? 진범을 찾아내겠어요. 분명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이사장님, 제발요. 하지만 이사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강한 의지로요.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연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체포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저 정말 안 했어요. 그 절규하는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25년 전 자신의 품에서 사라진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문득 경찰서에서 받은 준호의 압수품 목록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부모님은 기억 안 나지만 이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준호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추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재킷을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급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증거품 확인을 요청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의아해했지만 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허락해줬습니다. 이게 그 카세트 플레이어예요. 작고 낡은 기계였어요. 겉면이 많이 해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건전지가 없어서 작동이 안 되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지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새 건전지 있나요? 네, 잠시만요. 건전지를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민준이 오늘도 잘 잔다. 지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25년 전 남편이 목소리였거든요. 아빠가 자장가 녹음해 둘 테니까 혼자 있을 때 들어. 알겠지? 테이프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르는 자장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예쁘다. 우리 민준이 착하다.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눈보라가 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은 3살배기 민준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를 받았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분은 현장에서 숨지셨고, 아이는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도훈이 장례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죠. 형은 현장에서 죽었고 아이는 실종됐어요. 아마 강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도훈은 겨울 강물에 빠지면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 후 얼마 안 가서 운전기사와 도훈이 거의 동시에 사라졌어요. 도훈은 형 사망으로 충격받아서 요양차 외국에 간다고 했었죠. 몇 년 후 돌아온 도훈은 재단 경영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이에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의 목소리를 껴안고 자란 아이가 있다면? 지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어요. 그 아이는 민준이일 수밖에 없어.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매,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게 25년 전 남편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 가슴 아래 초승달 모양 흉터. 민준이가 2살 때 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생긴 바로 그 흉터였어요. 내가 왜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지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누군가의 음모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도훈이가 왜 준호를 그렇게 경계했을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처음부터 준호를 의심스러워했던 이유, 갑자기 금고 도난 사건이 터진 이유, 그리고 하필 준호 숙소에서 증거가 나온 이유.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늦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를 지켜야 해.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전쟁이요. 그 다음날 오후 지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명문화재단 이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경북 영주서일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여기 입원해 계신 분이 이사장님을 찾으세요. 누군데요? 25년 전 이사장님 남편분 운전기사였다고 하는 오창수라는 분이에요.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 기사는 사고 후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말기 암 환자세요.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사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지연은 즉시 차를 몰고 영주로 향했어요. 3시간 정도 걸렸지만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25년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보라가 치던 밤 남편과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로 들어가니 뼈만 남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오 기사님? 이사장님. 오셨군요.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어요. 25년 전 건강하고 성실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어요.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사고 후에 어디로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숨어 살았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오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죄요? 오 기사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있는 걸 가져다 주세요.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겉표면이 많이해져 있었고 라벨에는 인기 트로트 모음집이라고 퇴색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최소한 이거라도 남기고 가야 저승에서 형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 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5년 동안 품고 살았을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요. 죽기 전에 이사장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테이프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형님을, 그리고 민준이를. 민준이라고 했어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오 기사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죽지 않았어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오 기사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일어났던 일을요. 그날 밤 지연은 차 안에서 그 테이프를 재생해봤어요. 처음엔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곡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음악이 끝나갈 무렵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형만 없으면 재단은 내 거야. 한도훈의 목소리였어요. 25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하죠? 오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불안하고 망설이는 톤이었습니다. 갓난쟁이 하나쯤 지방 보육원에 버리면 그만이지. 누가 찾겠어?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 그 애가 커서 재단 상속받으면 난 어떻게 되는데?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하나? 지연이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시동생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니요. 사고로 위장하는 건 쉬워. 브레이크만 건드리면 되거든. 겨울 산길이니까 자연스럽잖아. 하지만 형님이 죽으시면 그게 목적이야, 바보야. 형이 사라져야 내가 재단을 차지할 수 있다고. 아이는 정말 안 죽이는 거죠? 죽일 필요 없어. 어차피 3살짜리가 뭘 기억하겠어? 멀리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알겠습니다.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대신 내 가족 생활비는 평생 보장해주겠어. 그리고 너도 외국으로 보내줄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지연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소가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그 테이프를 국과수 음성 분석실에 맡겼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살인교사와 아동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성 분석 결과만 나오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한도훈의 목소리가 99.8%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변조나 합성 흔적도 없었어요. 동시에 지연은 준호와 자신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유치장에 있는 준호로부터 타액 샘플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입니다. 지연은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확실해진 거였거든요. 준호가 자신의 아들 민준이라는 걸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니요. 즉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준호야. 철창 너머로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사장님? 왜 또 오셨어요? 아니야. 엄마야.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넌 내 아들이야. 25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민준이야. 준호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친엄마라는 뜻이야. 25년 동안 찾았어. 준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억눌러 왔던 그리움 같은 것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지연이 오기사에 테이프를 들려줬어요. 도훈의 음모가 담긴 내용을 들으면서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그래.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없애려고 한 거야. 준호가 철창을 꽉 잡았어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요. 왜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너를 죽은 줄 알았거든. 도훈이 그렇게 말했어. 저는 혼자 컸어요. 보육원에서, 고시원에서. 엄마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연도 함께 울었어요. 철창을 사이에 두고 모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찾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어요. 원망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너를 여기서 꺼내줄게. 지연이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닿은 모자의 손이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25년 만에 듣는 대답이었고요. 그날 밤 지연은 변호사들과 함께 한도훈을 고소하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살인교사, 아동유기, 절도 혐의 모함까지 모든 죄목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언론에 새로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재단 부이사장의 25년 전 범죄 음모가 폭로된 거였죠.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훈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한명문화재단 본관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훈이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장 차림의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지연 이사장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서 사기꾼에게 현혹되어 재단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 퍼진 이야기들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정원사로 위장한 절도범을 아들이라고 믿고 재단 자금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한지연은 회의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훈의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지연 이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재단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바로 준호였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주주총회다. 한명문화재단 최대 주주 한민준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최대 주주라고 자칭하고 나섰거든요. 뭐라고? 최대 주주? 도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한지연 이사장님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정식 등기도 마쳤고요. 변호사가 나와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합법적인 증여 절차입니다. 도훈이 얼굴을 붉혔어요. 저놈은 노숙자 출신 사기꾼이다. 절도범이라고. 그 말씀 취소하시죠.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저는 한지연 이사장의 친아들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국과수 음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25년 전 범죄에 관련된 음성 자료의 분석 결과예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민준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의장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25년 전 진실을 직접 들어보시죠.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곧 남자들의 대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형만 없으면 재단은 내 거야. 도훈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25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갓난쟁이 하나쯤 지방 보육원에 버리면 그만이지.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테이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사고로 위장하는 건 쉬워. 브레이크만 건드리면 되거든. 주주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살인교사잖아. 저게 진짜라면 사람이 아니다. 도훈이 발작적으로 소리쳤어요. 가짜다. AI로 조작한 음성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의장 뒤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한도훈, 살인교사 및 아동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와 함께 도훈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라고. 도훈이 발악했지만 그때 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재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부이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너는 왜? 25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비서실장이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부이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금고에서 문서를 빼내서 준호 씨 숙소에 숨긴 것도요. 결정타였어요. 도훈의 모든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그냥 잃어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제 인생도 이 재단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날입니다. 회의장에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가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준아. 네, 엄마. 어머니와 아들이 25년 만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지연이 말했어요. 정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어요.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25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훈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건 음모야. 다 꾸민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는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어요.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다. 재단 상속자 극적으로 돌아오다. 하지만 민준과 지연은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 지연이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요. 민준의 대답이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평범한 일상.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성로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때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길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이요. 1년이 지났어요. 대구 동성로 근처, 그때 제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주었던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년 쉼터 겸 무료 공부방 민준재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한명문화재단에서 새로 연 곳이었죠. 저는 이제 재단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밤이면 이곳에 와서 배고픈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와 똑같은 처지의 친구들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쉼터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왔구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죠. 오늘은 몇 명이나 와요? 12명 정도. 다들 시험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더라. 쉼터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이죠. 된장찌개 간 만나봐라. 어머니가 국물을 떠서 제게 맛보라고 했어요. 딱 맞네요. 다행이다. 작년에는 김치찌개가 너무 짰잖아. 둘 다 그때를 기억하고 웃었어요. 처음 함께 요리를 했을 때였거든요. 청년들이 하나둘씩 식탁으로 모여들었어요. 모두 어려운 처지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곳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준 형, 오늘 면접 봤는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23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성실하게 준비했잖아. 그래도 떨어지면 어쩌죠? 그럼 다시 준비하면 되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 제가 그렇게 말해주니 친구가 안도의 표를 지었어요. 식탁에는 국밥 대신 된장찌개가, 컵라면 대신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12개의 숟가락이 어우러져 정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친구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떤 친구는 컴활 자격증 문제를 풀었죠. 민준아, 잠깐 나와봐. 어머니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저도 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가능한 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입구를 보니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갑이나 물건을 주우시면 바로 민준재로 가져다 주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제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주었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저기 안내문 보이세요? 응, 내 아이디어였지. 요즘 분실물 신고가 많이 늘었대요. 다들 정직하게 가져다 주거든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왔어요. 빈 그릇을 들고 있었죠. 형,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다행이다. 많이 먹어. 친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굶어 죽어도 남의 건 안 건드리겠다. 그때 다짐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은 누군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운전기사 오할아버지가, 그리고 하늘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민준아, 안 들어가? 네, 들어가요. 쉼터 안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 이 문제 좀 봐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저는 친구 옆에 앉아서 함께 문제를 풀었어요. 한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쉼터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그들을 돌보는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어요. 쉼터에는 간이 침대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도 수고했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그럼 우리도 집에 갈까? 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역을 지나쳤어요. 1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위에 떨며 청소를 하던 제 모습이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가득해요. 세상에는 아직도 배고픈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한 사람씩 한 그릇씩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